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할 때 5,500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오늘 눈에 띄는 어떤 가장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이가 낙선자들을 만난 거. 이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읽어보면 윤석열이가 총선이 끝났으니까 낙선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고 깊이 성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날 뉴스죠. 그냥 총선 끝났으니까 낙선자들 모아서 얘기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다르게 주목하는 건 뭐냐면 50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50명. 여러분들 총선 낙선자가 쟤네들의 50명이에요? 쟤네 200석 얻었어요? 사실 거의 160명이 떨어졌거든요. 아니, 물론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선자가 거의 160명이에요. 응? 낙선자가 160명이 넘는데 이 50명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면 윤핵관 공천 50명을 초청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윤핵관 공천 50명. 한마디로 용화대에서 내리꽂거나 공천에 개입됐던 사람들이 50명은 아까운 사람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만 또 거기서 추려서 낙선자들 중에서 또 윤핵관을 추린 거죠. 그쵸? 낙선자들 중에서 또 윤핵관을 추린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 낙선자들 중에서 또 윤핵관을 추려갖고 거기서도 또 차별을 해갖고 누구는 용화대에 초청을 해갖고 오찬을 하고. 응?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뭘 얘기해 주셨냐면, 윤석열이가 굳이 이렇게 소통도 안 되는 인간이 왜 지금 낙선자를 챙기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전 비대위원들을 만나갖고 오찬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가 저 용화대에 와서 오찬하자 그러니까 저 말입니까? 지금 아파요. 그리고 안 갔잖아. 그 윤석열이가 왜 낙선자들을 챙기냐면요. 지금 국힘당을 취재해보면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당선자들보다 낙선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원외 세력을, 즉 당협위원장, 비록 배지를 못 달았지만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세력화하는 조직이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원외에서 들고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포위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내부에 힘을 가하면 국민의힘도 이 사람들도 배지를 안 달았을 뿐이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겁니다. 원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떨어졌지만 윤핵관들을 챙기는 거예요. 원외가 반윤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눈에 띄는 기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갑자기 총선 끝나고 가장 눈에 띄는 기사가 어떤 게 있어요? 총선 끝나고 가장 눈에 띄는 기사.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의 기사가 여기저기서 막 뜨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총선 전에는 고 최상병 의혹에 대해서 함구했던 어떤 언론사나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하루가 지나게 MBC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독 보도들이 뜨기 시작하죠. 그쵸? 통화 내역 터지고 막 이시원 어떤 개입설이나, 이게 뭐냐면요, 이게 레임덕인 거예요. 레임덕인 겁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것은 이게 바로 권력 누수인 거예요. 총선을 윤석열이나 국힘당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여기저기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해병대 내부에서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고, 해병대 내부에서도 총선 끝나자마자 해병대 사령관 자체가 말하지 못할 심각한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경찰도 지금 일선에서 사건 직후에 경찰 사건 2천 총 전화가 있었다. 예전에 여러분들 검찰이 힘을 세게 날릴 때 한동훈이가 쓰던 방법이잖아요. 언론에 흘렸던 거. 이 고 최상병 사건의 지금 사건을 지금 경찰과 검찰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피드수첩이 그런 취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응? 해병대 내부의 자료가 흘러나오고 그 당시에 경찰과 군 검찰과 경찰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증언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응? 이게 바로 레임덕인 거예요. 응? 이게 벌써부터 윤석열이가 도저히 이제 통제가 불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사건은 왜 유독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 사건이 터지냐면요. 보수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를 보낸 부모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고, 대한민국 현재 젊은 청년들의 정말 군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허탈감을 주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사안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입막음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한심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이따위로 하면 이게 막히겠냐는 거예요. 응? 대통령실만 개입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무관하다라고 어떤 국민이 생각하겠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지금 이시원 비서관이 이제 드러났죠. 공직기강 비서관이 군 법무관리관과 전화를 통해서 사실상 경찰에게 이첩됐던 사건을 가장 유치한 거죠.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바꿨던 초유의 사태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입니까 그게? 이거 제목만 봐도 이거 검찰이 이거 검찰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죠.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교묘하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으로 둔갑시켰던 사건이고, 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사건을 박정훈 항명 사건으로 뒤집으려다가 되치기 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응? 거기에 당연히 이시원이 왜 등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시원이 등장한다는 건 뭐예요? 이시원이가 미쳐갖고 갑자기 나는 미쳤어. 그래서 군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따져 물어야 되겠어. 이시원이가 미쳤다고, 응? 갑자기 유 관리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빨리 딴 데로 돌려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시원 얘기를 꺼내냐면, 이시원에게 군 관리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새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시원이가 갑자기 자다가 생각났더니 이거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유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그 사건 급한 사건이니까 이쪽으로 돌려라. 말도 안 되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이시원이가 있으면 이시원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하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군에다가 어떤 그 협조 사항이나 뭐 전달 사항이나 용화대에서 예전에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민정수석실에서 해요.
그건 민정수석실 소관입니다. 민정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방부 차장이나 이쪽에다가 전화해갖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서관이 느닷없이 전화를 해서 윤석열의 최측근 비서관이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전화를 해서 사건을 회수하게 생겼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면 끝나요. 그 당시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용산에서 전화가 날라갔고 뻔합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겠습니까?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앞뒤가 다 이해가 가시죠. 2월 달에 날아간 김진욱 공수처장, 1월 달에 날아간 임기가 끝난 김진욱 공수처장의 후임을 임명을 안 합니다. 응? 공수처장이 새롭게 임명되면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마음 가뿐하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공수처장이 임명되자마자 당연히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최상병 사건이에요. 나머지 공수처에 이관되어 있는 사건 중에서는 손중성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의 어떤 그 감사, 표적 감사, 이게 지금 공수처에 이관되어 있는데, 전현희 의원의 문제나 다른 그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 사건은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공수처장을 임명 안 해요. 공수처장이 임명되자마자 당연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가거든요. 안 하는 겁니다. 그쵸?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있어요. 임명이 아니라 임면이라고 하죠. 임면권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안 하잖아요. 응? 공수처장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힘 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수처장 3개월째 공석이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임명해야 될 특별감찰관실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실의 공통점이 뭐죠? 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일가나 대통령 친인척을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할 수 있죠. 사실상 대통령 주변의 감찰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가 임명 안 해요. 특별감찰관 임명했다가는 내 사람 건이 날라가요. 건이가 누구 만나고 다녔다. 지금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이 혹시나 건이에 대해서 잘 수사를 하고 감찰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 농담입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랑이 있나? 윤석열은 그게 겁날 거예요. 건이는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특별감찰관을 시켜서 건이가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나 알아봤더니 다른 사랑이 있다. 윤석열은 견디기 힘들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부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을 다 감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겁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3개월째 공석이에요. 공수처장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할 수 있고, 특별감찰관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감찰하고 수사할 수 있는 사실상 기관입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윤석열은 지금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웃기지 않아요? 지네는 여태까지 김현숙이가 여러분들 작년부터
어? 잼버리 망쳐놓고 사표를 냈던 김현숙이가 어느 순간 국무회의에서 저쪽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잼버리가 언제 망쳤어요?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에 사표 낸 애를 거의 6개월 동안 방치해갖고 2월 20일 날 잘랐어요. 사표를 수리했어요. 지금 차관 대행 체제예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러면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안 할 것 같습니까? 여가부 장관을 왜 임명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를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국회법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소야대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가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탄생한 정부예요. 그래갖고 정부 조직법으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국회에 올려야 돼요. 근데 국회에서 이거를 받아주겠냐고요. 응? 여기저기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이건 다 탈핵 사유예요. 방송통신위원회 파행도 지금 길어지고 있죠. 상임위원 5명,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기구예요. 합의기구. 5명이 위원장 1명, 나머지 4명이 합의를 해서 여야 추천목 2명으로 해갖고 야당 추천목, 여당 추천목 2명,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해갖고 5인 체제입니다. 구조적으로 3대2로 분리하지만 이 5인 체제에서 합의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꾸려가라 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누구 있죠? 윤석열 선배 김홍일, 검사 선배 김홍일 1명이랑 누가 있어요? 그 밑에 따까리 방송통신위원 이상인 2명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5인 합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마저 2인 합의체로 만들어갖고 YTN을 사실상 민영화시키고 매각하는 작업을 했어요. 어?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적재적소에 빈틈없이 공백 없이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에요. 어?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21대 국회에서 얼마 전에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뭘 했죠? 방송법을 통과시켰다가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렇죠? 21대에서 방송법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랑 범야권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비판한다 그래갖고 지금 8개의 정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지금 연대를 해서 지금 방송 3법 제2법을 한다는 거예요. 21대에서 거부권으로 막혔던 방송 3법을 이 방송 3법은 제가 늘 평소에 언론개혁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 왜 공영방송의 추적권을 다 정치권에서 하냐. 방송 방문진이라고 얘기하는 방송문화진흥원이나 이런 KBS 이사 선임권 이런 것들을 언론사와 시민에게 그리고 학계에 넘겨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방송법이에요. 이거를 22대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 방송법 장악을 개혁신당이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슬쩍 야당 행사를 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는 192석이 아닙니다. 189석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윤석열을 비판한다 그래갖고 이준석을 야당에 끼워주는 순간 민주당은 재앙이 올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준석은 윤석열을 만들었던 장본이고 비단주머니 놀이를 했던 가장 윤석열 정부 탄생의 책임자예요. 사실상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대립각이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번에 나와서 야당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죠.
이준석은 고향은 국민의힘이에요. 수구 보수 세력이에요. 윤석열과의 원한이 있다는 관계로 자꾸 이준석을 국민의힘 이중대로 표현을 해줘야지, 계속 야권 연대라는 프레임을 씌워주면 결국은 이준석이 중도 보수의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부터 국민의힘 이중대 프레임을 씌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준석이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윤석열이가 날아가고 이준석이는 유승민이나 지 마음에 드는 개파가 하면 언제든지 합당할 인간이에요. 언제든지 국힘당이랑 합당할 인간이지, 이준석이가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서 지지하면서 비단 주머니를 주겠다 이런 건방 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성공한 일베이기 때문에 이준석이의 남녀 갈라치기, 젠더 갈라치기 이런 정치는요,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나 통하는 겁니다. 세대 갈라치기, 이런 갈라치기 정치는요,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나 통하는 거예요. 왜 이준석이 민주당 근처에도 못 오냐? 이준석이가 민주당 근처에서 이런 정치적 스탠스를 잡고 그러면요, 민주 진영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은 민주당에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민주당에 지가 생각해도 합리적이거나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모를 보면 민주당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들어올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찾는 거예요. 나름 보수가 하면 여태까지, 요즘이야 우리 민주 진영이 어느 순간 고령화되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민의힘이나 그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애들, 한나라당 뭐라고 해요? 늘 우리가 틀딱 정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틀딱 정당. 이런 틀딱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꼰대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국힘당을 박근혜 퀴즈로 정치적 세력을 넓히면, 이런 젊은 스펙 좋은 하버드대 출신의 이준석이가 들어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젊고 하버드대 나오고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런 정치하면 쓸 자리가 없어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니까 이준석이한테 절대 속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영수회담이 제가 예상한 대로 다음 주로 이제 연기가 되는 분위기예요. 내일 2차 실무회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2차 실무회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한 건 윤석열이죠.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이나 이 실무자들이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 최상병 특검, 대국민 사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민생 긴급지원금 줘라. 이거 4개 딱 걸고 받으면, 이거 저는 몰래 실무회담으로 하면서 뒤에서 오고 간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정치적 구설수가 돼요. 그쵸? 뭐하러 정치적 구설수를 만듭니까? 이면에 어떤 얘기가 오갔다. 이게 딱 질색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아쉽다고 실무회동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을 의제를 1, 2, 3, 4 전 국민 민생지원금 긴급지원 추경, 2 고 최상병 사건 특검 받아들여라, 3 대국민 사과, 4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공개적으로 하고, 받을 마음이 있으면 영수회담하고, 아니면 독불정치 독선전치 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무슨 2차 실무회동, 회담 일정, 의제 조율,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갖고 의제를 조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계속 괜히 협치하면서 괜히 이런 자체가 민주당에 쓸데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뭐하러 민주당에 끌려 들어가요? 요거 받으시려면 만나시고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못 받으신다면 별로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이거다. 근데 여기서 용화대에서는 이거를 못 받겠다라고 해서 깨졌다. 사실상 용화대의 거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이렇게 무슨 실무자 회담하고 이러면 이면에 이건 된다 안 된다 또 여론의 어떤 그 설레발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민주당의 4가지의 요구사항 중에 왜 못 받느냐? 최상병 특검이었을 것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면 윤석열은 고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을 안 받을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한 방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는 못 뺀다. 응? 뭐 이번에는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김건희 특검은 22대에서 논의하면 되는 거고요. 최상병 특검은 이번에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해라. 근데 제가 보면 고 최상병 사건의 특검을 받는 것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과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윤석열 입으로도 이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태까지 독재를 한 거거든요. 윤석열에게는 고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총선 패배 이후에 국무회의 16분간 참사가 있을 때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정 방향은 옳았다. 근데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흡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국정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총선 패배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윤석열은 그걸 더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죠? 왜? 평생 사과해보지 않았거든요. 윤석열이 평생 사과를 해보지 않고 유일하게 윤석열이 사과하는 사람은 김건희예요. 나 버리지 마. 윤석열은 평생 사과해본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과할 줄 몰라요. 응? 용산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마 민주당의 사과 요구일 거예요. 근데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것이지 민주당에게 사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요구를 하는 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것이지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서 일단은 자꾸 이렇게 무슨 실무자 회의 뭐 다음 주에는 만나겠죠. 다음 주에는 만나겠지만 민주당이 좀 느긋하게 먼저 의제를 던져놓고 공을 윤석열에게 넘기는 그런 좀 정치적 협상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왜 그러면 지금 수세에 몰린 건 윤석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정치권 안에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최소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라는 게 이제 대세적으로 정치권 기자들이나 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그분들이 짚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민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가장 세게 붙었었다. 요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4월 1일 날 이후에 총선 9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동훈이가 2번이나 대통령실에 자기 못해 먹겠다라고 하면서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죠, 기사에서. 첫 번째 한동훈이가 나 못해먹겠다라고 하면서 비대위원장 사퇴한다고 총선 9일을 남겨놓고 어떤 게 있었냐면, 의대 증원 문제 대통령 50일을 기억나세요? 제가 51분 대참사라고 얘기했잖아. 51분 대참사. 의대 증원 문제 물러섬이 없다. 그때 국힘당의 후보들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한 사람들은 거의 땅을 쳤대요. 그러니까 국힘당 비대위원들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서는 2,000명을 못 박지 말아라. 대화의 열린 창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에 이용해서 득으로 작용하려다가 결국 실로 지금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의대 증원 문제를 절대 2,000명이라고 못 박지 말고 유연하게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다가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의 어떤 요구나 국힘당 지도부의 요구를 묵살을 하고 윤석열은 2,000명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대 카르텔을 다시 얘기할 때 못해먹겠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받아버렸대요. 윤석열의 51분 대참사가 일어날 때 의대 증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총선을 앞두고 4월 1일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 못하겠다가 첫 번째 비대위원장 사퇴의 의사를 비췄고, 두 번째 비대위원장 사퇴의 어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잠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그거랑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뭐였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51분 대참사. 의대 증원 문제 때 한번 들이받았고, 비례대표였나? 비례대표 문제. 그거였나? 비례대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윤석열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들이받았을 때, 그러니까 4번이에요 총. 처음에 가장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갈등이 4번이었는데, 첫째는 디올백, 그렇죠? 처음엔 디올백 문제로 티각티각했고, 그 다음에 런종섭 들어와야 된다라고 할 때 2번째 붙었고, 3번째 의대 증원 문제, 4번째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제. 요 4번에 붙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요즘 돌아가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하면요, 국민의힘에서 요즘 갑자기 한동훈 때리기가 시작했어요. 여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친윤 인사들을. 이게 왜 그러냐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구나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라고 알죠. 한동훈도 누가 임명원이라 했죠? 이게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짓거리인 거예요.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책임이다, 이거는 아주 근시안적으로 보는 국힘당의 내부 싸움이지만,
한동훈이 더 책임이 있어도 그 한동훈을 임명한 거는 윤석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초짜에서 총선 비대위원장을 못했다 그래도 그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건 윤석열 아닙니까? 둘 다 책임이 아니라 한동훈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도 홍준표가 한동훈이를 아무리 욕을 해도 그런 한동훈이를 임명한 건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홍준표를 중심으로 권난동 여기저기서 친윤계의 중진 의원들이 일제히 한동훈을 때리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한동훈이는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는 순간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제 사실상 정계에서 2인자 역할에서 떨어뜨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누가 봐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이가 8.75 대파 참사를 중심으로 51분 담화 참사, 16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참사를 일으켰죠. 런종선 문제도 그렇고 누가 봐도 다 윤석열 책임이에요. 근데 왜 윤석열 책임이라고 떠들지를 못하냐? 3년짜리 아직 남아있는 살아있는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거 끝나고 1년이 남았었다 그러면 모든 국힘당의 탈락자들이나 당선된 자들이나 낙선한 자들이나 모두 윤석열을 때리겠죠. 지금 누가 봐도 윤석열은 3년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3년 동안 자기네들이 살 길은 이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동훈에게 뭐든지 덤탱이를 씌우고 지금 날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이가 이번에 당권 도전 6월에 있을 당권 도전을 할 경우에는 이제는 한동훈이는 친윤으로 봐야 되냐 반윤으로 봐야 되냐 이 아이러니하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누가 봐도 여태까지 총선 전까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총선 전까지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아바타였어요. 총선 전까지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아삼육 윤석열과 사실 분신의 관계였어요. 총선 이후에 한동훈이는 반윤인가 친윤인가 하는 불안감을 내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윤에서도 용해관이나 친윤에서도 한동훈이를 절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한동훈이가 나오면 당권 잡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4번의 갈등이 있었고 2번을 들이받았는데 한동훈이가 가장 결정적으로 들이받은 것은 김건희의 어떤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를 찾아와서 사퇴하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걸 당당하게 언론에서 밝힌 거는 들이받은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는 한동훈도 못 믿는 거죠.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후광을 입고 윤핵관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갖고 지금 국힘당 안에서의 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압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얘가 하는 짓을 봤을 때 얘가 배신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전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철규 얘기가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직은 이철규 친윤이 꽉 잡고 당대표는 권난동,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 이 대결 구도로 가서 윤석열이 절대 당권은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연 아마 이철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당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이철규가 출마를 하면 반윤내에서 비윤계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당권은 장악을 해서 민주당과의 협치나 이런 것보다는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는 있겠죠. 문제는 다음 당대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는 이철규가 거의 확정이에요.
이철규가 확정되는 순간 여론뿐만 아니라 국힘당 내부에서도 저러놓고도 또 찐윤이냐, 어?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지금 국힘당에서 뽑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대요. 지금 왜 지금 국힘당에서 4선 중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앞으로 전당대회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한 2달짜리 비대위원장을 뽑아갖고 지금 인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이 지난 지 얼마나 돼서 벌써 2주 됐죠. 총선이 벌써 2주가 됐는데 비대위 하나 꾸리지 못하는 정당이에요. 얼마나 지금 총선 이후에 수습이 불가한 정도의 정당인지 알 수 있겠죠. 총선 이후에 빠르게 비대위 전환 체제를 해갖고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로 나가야 되는 게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이뤄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책임이다 라고 떠들면서 패배의 책임이 교통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하는데 왜 비대위원장을 4선 이상의 중진위원들에게 맡긴다는 윤재옥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게 의중이 있는데 왜 안 맞느냐.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쇄신의 바로미터는 당원 당규의 룰 개정입니다. 도로 친윤이냐, 도로 극윤이냐, 찐윤이냐, 이거의 바로미터가 바로 윤석열이가 김기현을 내려꽂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의 50%의 여론, 50% 당원 네, 50% 반영, 100% 반영 이거를 왜 비대위원장을 안 하려고 그러냐면 비대위원장이 다음 전당대회에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어떤 비대위원장이 4선 중진 이상의 국힘당에서 비대위원장을 2달짜리를 누가 맡으면 이 룰을 건드리면 둘 중에 한쪽에서는 욕을 겁나게 먹거든요. 만약에 50대 50, 만약에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 50을 하게 되면 윤석열과 어떤 윤핵관 지지자들로부터 비대위원장은 아무 소득이 없는데 비난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100% 기존 당원 당규 룰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대표는 이렇게 뽑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윤계에서 십자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선 패배 2주가 지났는데도 비대위조차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윤재욱이가 당대표 겸 원내대표 겸 당대표 겸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이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특검도 있고 특히 김건희 특검을 단속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내에 당론을 만들고 그런 당론을 이끌어내야 되면 이철규가 가장 찐윤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들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번에 친윤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비윤보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이철규가 하더라도 당대표는 수도권의 중진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원내대표도 이철규가 한다는 것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 정부. 그래서 멸치,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솔직히 이거는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원내대표는 이철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당대표도 권영세나 권선동으로 절대 놔주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은 권력의 맛을 본 놈이기 때문에 절대 저들에게 권력을 내주지 않아요. 윤석열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여태까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했던 짓거리를 보면 총선 졌다 그래갖고 비윤계에게 당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나경원과 안철수, 유승민 등 비윤계가 당권을 잡으려는 것을 힘으로 찍어 눌렀던 자이기 때문에 이철규가 원내대표 된다 그래갖고 여의도 문법상
당대표는 비윤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론은 윤석열을 모르는 거예요. 100% 권난동이나 권영세가 나와서 당권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친윤 체제를 만들어서 남은 3년 동안 본인이 국정 운영에 나름 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비판받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탈당하라느니 이런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진석이를 비서실장 앉힌 것만 봐도 용화대 지배 그다음에 당권 장악 이게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반성은 없어요. 총선 패배가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는 무슨.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는 멸치, 대추리, 태호 이런 애들이 나오고 추경호, 김성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지만 사실상 이철규, 권난동 체제나 이철규, 권영세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권영세, 이철규 체제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이철규가 갑자기 총선 패배 이후에 나온다는 소리가 왜 나오냐? 욕먹어도 윤석열 정부와 죽어도 윤석열 정부와 같이 산화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친윤계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비윤계에서는 총선 패배에도 정신 못 차린다. 바뀐 게 뭐가 있냐 이런 어떤 계속 이 총선 패배에도 바뀐 게 뭐가 있냐라는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뭐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한동훈 책임이냐 윤석열 책임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윤석열 책임이라는 걸. 아직도 국힘당 안에서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아직도 비윤과 친윤이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책임이다 이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과열되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어떤 예비 경선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교통 정리가 되면 이거는 여야가 같이 뽑는 겁니다. 300명이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 관례상 이번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몫이다라고 하면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는 이미 통일을 해서 나가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이런 세 분 중에 한 분이 국회의장의 어떤 교통정리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이번에 국회의장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면 300명이 다 모여갖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투표를 해서 국힘당도 뭐 추미애가 되면 추미애가 아니라 자기네 당 후보를 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열돼요. 이거는 저는 사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국회의장 선거 갖고 과열되는 거는 처음 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위해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장 선거마저도 과열됐다라고 하면서 비판조가 있는데 저는 관례를 깨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관례를 깨는 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민주당도 집권 여당을 하고 다수당을 해봤지만 이런 관례에 따르다가 늘 국회의장은 국회 법상 중립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당을 탈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런 추미애니 정성호 두 분의 어떤 이런 설전 이런 거는 저는 아주 건전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 한 번도 우리가 국회의장이나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특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열린 우리당에서 153석을 얻어도 늘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눈치를 보면서 협치를 강조하는 저는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괴멸의 대상이에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요. 윤석열이가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스스로가 포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민주당은 다수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힘당과는 협조를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 선거나 여론은 프레임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지금 제 방송을 보는 7천여 분만이라도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 어떤 국회의장이 되든 간에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어떤 중립의 의무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국회의장의 모습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왜 국민의힘의 편에 서서 국회의 의사 일정을 도모하고,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을 배신하는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민주당 의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 요 싸움이 있을 거예요.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조중동, 한경호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법 독주라는 얘기를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 대비하자고요. 입법 독주가 아니라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국회에 다수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맞받아치는 거죠. 어차피 민주당이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결국은 책임지는 거예요. 민주당이 책임지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재가 아니라 책임 정치를 통해서, 즉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입법의 독주가 아니라 입법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러 현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제발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제발 입법 독주라도 좀 해보고 좀 비난을 받으면 제 소원입니다. 지금은 이제는 할 수가 있어요.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비판과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입법부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핑계거리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짜리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입법부가 강하게 대한민국의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친문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판받은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위 비명계나 수박이라고 일컬었던 기존에 있던 3선 4선의 친문 진영의 의원들은요, 이거는 개혁의 소홀하고 사실상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컷오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때는 당연히 소극적인 것들을 자기네들은 집권 여당이다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 집권 여당이 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대한민국 적폐 세력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답답하고 화났던 부분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수당의 힘,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엎드려고, 우리는 엎드리라고 의석을 준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적폐 세력들과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싸우라고 오히려 힘을 실어줬더니 자기네들의 안위를 위해서 역풍 타령하면서 엎드리는 그 모습이 이번에 22대 총선의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심판의 결과가 결국은 경선 탈락 컷오프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제가 보면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윤석열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검찰 독재 정부 안에서 입법부는 당연히 입법권을 행사해야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삼권 분립의 견제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조중동이나 과거에 한경호도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는 말을 함부로 쓰진 못할 겁니다.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권력을 쓸 수밖에 없죠. 행정부에서 통과된 입법사항을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는 김진표나 박비응석이라는 이런 정치에 모를 무의미한 국회의장이 윤석열에게 항의조차 안 하고 무조건
국회법상 국회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양당이 합의를 해와야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상정이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국회법상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권적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갖고 국회의장을 했냐고요? 응?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추미애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응? 추미애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가 바라던 국회의장은 저게 아닌데 국힘당이 반대를 하면 법사위가 반대를 하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응? 법사위가 반대를 하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된다 그래서 본의에서 첫날 만날 첫날 만날 허구한 날 시간 끌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답답해갖고 속이 문드러졌잖아요, 여러분들. 응? 경향신문의 사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이 뭔지 아세요? 국회의장 선거도 중립 협치는 뒷전. 민주당 제길 가고 있나? 나 하나 물어봅시다. 경향신문. 대통령은 협치를 하나요?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국힘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협치는 집권 여당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협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집권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권력을 뺏긴 자들이 협치하자고 얘기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바보들아. 윤석열 정부예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승리를 거뒀다고 입법부가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치 타령은 국민의힘한테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권력을 뺏긴 자들이 협치를 합니까? 야당은 원래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원래 야당은 집권 여당이 하는 거 반대하고 또 태클 걸고 브레이크 걸고 그게 야당이 하는 짓이에요. 왜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는 왜 야당과 무조건 협치하라고 난리를 치고 왜 민주당이 권력을 뺏기니까 왜 민주당이 야당인데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힘당이 협조해준 거 있어요? 허구한 날 물어뜯고 허구한 날 문재인 정부 폭망하라 라고 해서 태극기 부대랑 망하라고 고사진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조중동 한경호가 국힘당 민주당과 협치하라는 기사 봤어요? 미친놈들이잖아요. 왜 민주당은 다수의석이 되면 야당은 원래 까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협치는 국힘당이 백기투항할 때 해주는 겁니다. 못 이기는 척. 협치는 개나 갖다 줘요. 지금 시대 정신은요. 국힘당과 협치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 독재를 견제하고 무조건 조기 종식시키는 게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자영업은 하루하루 수백 개씩 도산해 가고 있고 국민들은 이자 부담에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고 민주당은 대여 강경투쟁을 하는 게 야당의 몫이에요. 야당이 왜 협치를 하라고 조중동 이놈들은 이해하더라도 왜 한경호가 난리를 칩니까? 왜 한경호가 민주당에게 국힘당에게 협치를 하라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응? 그 다음에 제가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국회의장 선거도 이재명 당대표가 누굴 보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볼 때 당심은 추미애예요. 근데 명심은 모르겠어요. 그쵸?
명심은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나 이런 거는 그냥 교통정리를 했어요. 그냥 박찬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알아서 서영교, 나 서영교는 이번에 안 나갑니다. 뭐 서장군 이러면서 안 나갔어요. 김민석이도 눈치껏 빠졌어요. 그냥 박찬대 추대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이외에 출마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응? 만약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이 박찬대를 쳐다봤어요. 그럼 누가 도전을 하려고 하겠어요? 개망신 당하거든요. 안 나가는 추대라는 건 없습니다.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찬반 투표. 원내대표 추대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만약에 단독 출마를 할 경우에는 그게 바로 추대 형식의 찬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 문제도 쉽죠. 이재명이 연임하냐 안 하냐의 그 문제예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력은 제가 더 이상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의도의 문법이나 제가 생각했던 어떤 전공법을 다 깨버렸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재명이 다 깨니까 내가 틀린 게 되거든요. 더 이상 그래갖고 제가 이재명 당대표가 뭐 하면 저는 그냥 지켜보다가 결과에 대해서 요즘 사실 감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게 될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연임이 옳다, 연임이 나쁘다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당대표 문제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김원준 총수도 얘기했지만 이 당대표의 연임 프레임은 지금 나가있는 낙엽이나 수박 새끼들이나 조중동이 이재명 독재 사당화를 공격했던 프레임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그쵸? 이재명 연임설이나 이거는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견제를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레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재명이 사당화를 위해서 여기저기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재명 독재, 이재명 연임, 사당화, 이재명 공격력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웃기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을 공격 프레임으로 썼던 거를 민주당 안에서 의제가 나오면서 그 공격 프레임을 희석시켜버려요. 응?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이재명 공격 프레임으로 썰라 그랬던 낙엽이나 이쪽 애들이 머쓱해지는 거죠. 야, 의원들이 원하고 당원들이 이재명을 연임을 지금 추천을 하는데 이거를 또 뚫고 나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왜 이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대표를 연임할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거는 추대 형식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왜 그러냐면 후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추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었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을 저쪽에서 잡고 있어도 77.7778%가 나왔어요. 이번에 만약에 어설픈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붙으면 90%가 넘게 나올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나오려고 하겠냐고. 응? 당연히 추대로 가야죠.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만약에 당대표 도전할 마음이 있어.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 도전할 마음이 있는데 이재명이 나온대. 그러면 정청래 대 이재명을 누가 붙고 싶겠냐고. 아무도 안 붙지. 괜히 반명되는 것 같고 괜히 만약에 98대 2 나오면 무슨 개망신이냐. 응?
그렇잖아. 98%대 2% 나오면 무슨 개망신이냐고. 당대표 나올 사람들은 최소한 3선 이상 4선의 중진들일 텐데, 그래서 제가 추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과열된다 그래갖고 국회의장 선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만큼 국회가 이제 개혁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박비웅석이니 김진표든 그냥 의석과 나이가 되면 그냥 아무나 그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도 선수라 관례를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누가 더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다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갖추고 더 개혁적이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심은 추미애, 명심은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지금 조정식 의원은 명심은 나에게 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 조정식 의원이랑 추미애 의원 그 선수로 보면 두 분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다 전부 추미애죠. 근데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좀 달라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국회의원들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추미애 장관이 열세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을 찬성하는 쪽보다 반대하는 쪽이 민주당에선 많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좀 무리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자. 저는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여론을 좀 분석을 해보고 떠봤더니, 이게 만약에 의원들 안에서 추미애 장관님이 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그러면 굳이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해보거나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경선 뭐 예를 들어서 조정식 대 추미애 뭐 이런, 그리고 결선 투표제로 가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조정식, 정성호, 추미애 이렇게 셋이 붙으면 조정식, 정성호는 여러분들이 뭐 인물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친명이죠. 원조 친명들이죠. 정성호나 이런 사람 원조 친명인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대우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전 당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3자 대결로 결선 투표로 가면 정성호와 조정식이 연합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당대표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자. 저희 가장 당심에 가까운 우리 타파미터, 누가 봐도 우리 당심에 가까운 타파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타파미터가 우리 당심을 바로 보는 바로미터예요. 이 타파미터에서 조사했더니 90대 얼마가 나오냐, 이거 보세요. 가장 세상에서 정확한 타파미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보세요. 97대 3이에요 22대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타파미터 45,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압도적인 거죠. 이 타파미터가 정확한 게 뭐냐면, 딴 방송에 비해서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보다 보니까 이 타파미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도 딴 방송은 김민석이가 1등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타파미터는 어떻게 나와요? 박찬대가 1등 합니다. 타파미터에서는 박찬대가 과반을 넘어요. 나는 김민석이 실상을 알리니까 딴 데서는 못 들라도 타파미터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가장 정확하지 않아요. 남인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할 때 그거만 얘기를 할게요. 추미애 장관이 하면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부딪힐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속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추미애가 맞아요.
근데 정치적인 부담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의 입장이 있는 거고 국회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당의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을 가장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국회 일정을 조정을 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기 쉬운 사람, 결국은 여러분들 국회의장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지금 윤석열은 가장,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이 왜,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낮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밤에 잠이 안 올 것이다.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밤에 잠이 안 올 것이다. 특히 한동훈도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세 명은 잠이 안 올 거다. 이유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두 생환했어요. 윤석열이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한동훈이랑 죽이 조국이 제3당의 대표가 돼서 국회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추미애가 국회의장으로 돌아올 상황이 됐고, 윤석열이와 검찰이 한동훈이가 짜고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재명 당대표는 오히려 당대표 연임이라는 다시 돌아오는 카드가 됐고, 여기에 검찰 내부에서 날려버리면서 사실상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이성윤 고검장도 국회에 들어왔고, 박은정 검사도 들어왔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윤석열에게 가장 한이 많은 조국, 추미애, 이재명, 박은정, 이성윤, 박은영 이런 검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거기에 국힘당에서 죽이고 싶었던 이준석까지 돌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국힘당 안에서는 죽이고 싶었던 이준석까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2년 동안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잘 돼갖고 돌아왔어요. 전부 잘 돼갖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잠이 안 오겠습니까? 진짜 이거 조국 장관이면 자다가도 분해갖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표창장이 뭐라고,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갖고 정경심 교수님을 4년 동안 옥살이를 만들고, 딸을 고조를 만들고, 집안을, 동생을, 얼마나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짓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어때요? 연어 회 파티까지 하면서 증인을 회유해갖고 성남시 쌍방울에서 성남 FC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여기에 쌍방울 사건까지 해갖고 참 기가 막힌 사건들로 이재명 당대표도 구속시키려고 얼마나 한동훈이가,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동훈이가 국회 본회의장 와갖고 이재명 당대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올릴 때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무슨 검사가 범죄인 선고하듯이 그 얘기하는 뻔뻔함 봤습니까? 죄값은 나는 아직도 그 한동훈의 건방진 야당 대표를 대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한동훈의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이없는 아들의 휴가를 뒤지고 뒤캐는 그런 못된 짓을 검찰이 했었잖아요. 이 세 명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 해직 처리까지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얼마나 그 잔인한 짓거리를 했냐면요, 한동훈이랑 이성윤 전 고검장이랑 박은정 검사를, 거기에 또 누구 있죠?
신성식, 이 신성식 반부패부장 있죠. 좀 아까운 분이야. 이 신성식 이 반부패부장이 이번에 호남에서 순천에 아마 무소속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못 받았는데, 이 신성식 반부패부장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이성열, 박은정, 신성식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전부 해직 처리했어요. 해직. 모가지를 날렸어요. 왜 그랬냐면, 검사가 해직이 당하면요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해요. 정말 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한동훈 검사를 해직 처리를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해고를 해버리면요,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이성윤, 박은정은 들어왔고, 신성식도 요번에 비록 탈락을 했지만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행정소송을 해요. 행정소송. 법무부의 해직 처리는 잘못됐다, 과도하다. 그래서 신성식, 박은정, 이성열 전부 가처분 소송이나 이런 걸 다 냈어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현재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뭐 저는 국회의장 선거가 과열되는 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그만큼 국회의장도 이제 정치 개혁에 앞장서는 그런 선명한 국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꾸 여러분들 박영선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박영선 얘기가 나옵니다. 왜 박영선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번 이재명 당대표와의 영수회담은요, 진짜 이거 박영선 인준해달라는 걸 거예요. 100%예요. 제가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맞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주호영을 띄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주호영을 띄워요. 주호영 정도면 성품 좋고 괜찮다. 지금 친명에서 일제히 주호영을 호평을 합니다. 제가 실제 만나본 주호영은 그나마 보수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는 주호영을 띄우고 왜 국힘당 윤석열에서는 박영선을 띄우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랑 대한민국 어느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왜 박영선을, 뭐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가 어떤 자리예요? 일단은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져야지 총리에서 인준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주고, 그럼 일단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준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박영선을 띄우는 이유는, 첫째, 민주당이 오케이 해줬기 때문에 총리 인준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거. 둘째, 총리가 어떤 자리죠?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국정 운영에 독단이라는 말을 빼면서 박영선이가 누구누구 인사 제청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다간 민주당과 윤석열이 연립정부가 되는 거예요. 얘네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이가 총리를 실질 총리를 하고, 장관도 니네가 추천을 하고, 결국은 알게 모르게 연합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협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들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결국은 박영선 총리 카드는요, 윤석열이가 친문과 연대해서 친명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봐도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윤석열이가 노리는 것은 박영선이라는 친문 장관 출신을 총리로 앉혀갖고 총리의 장관 추천권을 이용해서 친문 정치인들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입각시켜갖고 결국은 친문과 친명의 연대를 깨고 친명을 고립시키면서 일종의 민주당 분열 갈라치기에 이용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다 알고 있죠. 민주당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을 띄우는 겁니다. 민주당이 미쳤다고 박영선을 총리를 인준시켜 주겠습니까? 아니다. 주호영 시켜라. 주호영 잘하더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호영 띄우는 거예요. 그럼 왜 민주당이 이걸 잘하고 있냐? 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주호영 괜찮다고 하는데 왜 윤석열 너는 박영선을 하려고 자꾸 임명을 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불만이 나오죠. 민주당이 지금 역이용하는 거예요. 저쪽은 박영선을 통해서 친문과 윤석열 정부가 결탁을 해서 친명을 즉 민주당을 고립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주호영을 띄우면서 왜 주호영 임명 안 하고 좌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엑스맨이라는 소리가 왜 나오냐면 누가 봐도 주호영은 국힘당 사람이잖아요. 왜 국힘당 사람을 민주당에서도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박영선이냐? 그렇게 건의의 말이 세니? 그런 건의? 응? 오빠 안돼. 주호영 되면 잘못하다가 특검 통과돼. 무조건 박영선이 그래도 민주당이랑 얘기해갖고 지금 이거예요. 오로지 박영선 카드를 윤석열이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는 건의 특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선을 총리로 앉히는 순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겠어요? 좌석열이야. 좌동훈 좌석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것들이 박영선을 띄우는 게 아니다. 목표는 민주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어떻게든지 김건희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고, 둘째 친문 정치를 통해서 친명 민주당을 갈라치기 또는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민주당이 당할 일이 없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주호영 좋은 의원 있더만 왜 국민의힘에 자기네 당 총리를 안 시키고 엄한 사람 빼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홍준표 의원 빼가면 당신들은 좋아하겠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박영선 될 일은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게 영수회담의 의제가 되는 순간 저쪽은 개망신 나갑니다. 본색을 드러날 거예요. 아마 제가 보면 내일 제2차 실무자 협의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아마 박영선 총리 인준설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냐 그걸 던질 가능성이 날죠. 본회 영수회담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힘들죠.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총선이 끝나고 저는 좀 정치에 미친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제가 심층 분석 잘한다 뭐 여러분들은 그 정도 야 이렇게 화면 이쁘해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제가 총선이 끝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총선이 끝나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왜 패배했을까? 나는 이번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녹화는 여기 잠깐 끊어봅시다. 그냥 이어갑시다. 제가 왜 국민의힘은 지난번 선거도 그랬고 21대 총선도 그랬고 22대 총선도 그랬고 왜 패배했을까?
단순히 정권 심판론이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정치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진영주의자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시사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뻔한 내용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같이 막 엉뚱한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나는 진영주의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선거 때 인물을 보지 않아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것만 봐요. 진영주의자들과 정치 고관여층은 이걸 봐요.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망하냐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보수는 보수가 죽이더라고요. 저의 결론은 보수는 보수가 죽인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왜 보수는 보수에게 죽는 거냐? 보수 중에서는 우리가 국힘당을 싸잡아서 다 욕하지만, 나름 안에서는 따뜻함을 갖고 있는 진짜 보수들이 있어요. 열에 한 명 정도는. 그렇죠? 국힘당 안에서도 나름 이거는 아닌데 역사의식이 있는 놈들도 있고, 나름 보수는 따뜻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국힘당은 괴멸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유승민, 주호영 이런 사람들 몇몇은 이미지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매번 유승민은 박근혜 정부부터 밀려난 사람이에요. 유승민이가 정치권에서 밀려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왜 그럴까? 보수를 가장한 정말 악마 같은 새끼들이 당권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보수이면서도 민주당과 싸우면서도 민주당과 어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보수는 보수가 죽인다는 게 뭐냐면, 보수를 이용해서 사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외부 세력들이 끼어서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 윤석열을 누가 보수로 봅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 사실상 보수가 괴멸되는 상황에서 국힘당에서 나쁜 마음을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보수의 가치와 다르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수의 인형과 다른 사람이라도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당 안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외부의 보수와 맞지 않는 인간들을 끌어들이면서 스스로들이 진짜 보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바로 민주당 승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국민의힘의 이런 보수가 보수를 죽이는 이 일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선거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고, 주호영이가 당대표가 되고 유승민이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름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보수들이 전면에 나서서 다시 당을 재건할 경우에 민주당은 최대 위기가 와요. 이게 총선을 여러분 봐봐요. 이번 총선에 윤석열이 싹 빠지고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고, 이준석이가 나름 선대본부장에 합류를 하고, 주호영이나 대중적 인기가 있는 나름 따뜻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의힘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선거운동을 했으면 민주당이 175석을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름 국힘당의 어떤 스스로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걔네들은 이명박근혜라는 친박 친이 싸움이 사실상 친박 친이 싸움이 있은 다음 결국은 친박 친이 싸움으로 인해서 박근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박근혜 탄핵을 이용했던 세력, 그 박근혜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세력들의 대한민국의 첨예한 나쁜 보수와 나름 합리적인 보수의 싸움에 의해서 나쁜 보수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합리적인 보수들을 국힘당 안에서 다 내쳤던 거예요. 국힘당에서 다 친 거예요. 나름 이미지 좋고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힘당에서 다 날아감으로써 악인들이 득세하는 국힘당이 됨으로써 상대적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저는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입법사항이나 국회에서 잘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병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윤석열이가 전통적인 보수의 어떤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나요? 윤석열은 용병이에요. 용병. 왜 국힘당이 지난 대선에서 용병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까? 대안은 없었나? 아니죠. 홍준표도 있었고 유승민도 있었고 그러나 홍준표와 유승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국힘당의 악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악인들의 중심에 장제원이 있었고 정진석이 있었고 권난동이 있었고 권영세가 있었고 이해하십니까? 나름 따뜻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파들이 결국은 그 국힘당 안에서 자기 세력과 당권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의 가치를 지키보다는 권력에 치중한 자들이 용병을 동원해서 보수의 가치를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꾸 국힘당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유승민이가 당대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나와도 당원 룰을 바꿔서라도 찍어 눌러서 절대 보수 정당의 보수랑 가장 맞는 사람을 배제시키니까 선거에 지는 겁니다. 제 말 맞죠? 그렇지 않아요? 보수 정당에서 가장 보수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스스로들이 내치고 죽이면서 선거를 치르고 오로지 대통령 권력과 함께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잘한 것도 없고 별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게 없지만 상대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민주당은 스스로 개혁하고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들 언젠가는 여러분들 정치라는 건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날 만날 박근혜 이후에 비판받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했던 유승민이나 언제까지 뒷방 늙은이 같이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물러나 있지 않아요. 결국은 자네 시대도 와요. 윤석열의 종말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을 용병으로 채용했던 그런 권력을 사유화시켰던 집단들의 퇴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전통적으로 나름 저는 사실 국민의힘의 그 어떤 그 모든 면을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나름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보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민주당의 위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말 뜻을 좀 이해하십니까?
민주당의 위기는 이런 정치적인 용병을 데려다가 사익을 추구했던 세력들은 오래 못 가고 결국은 퇴출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나 나는 만만하게 볼 수 있고 비판을 하지만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연합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보수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저쪽은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말도 안 되는 독재, 검사 독재의 어떤 카르텔이 보이고 스스로 자중질환해갖고 괴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보수도 존재하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보수가 좌클릭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진보가 우클릭하면 내부에서 수박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이 모순의 위기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참 제가 정치를 많이 생각을 하죠. 보수는 좌클릭하는 순간 찬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수구 보수였던 사람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좌클릭하는 순간 박수를 받아요. 근데 진보가 선거를 앞두고 우클릭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 총선에서도 이런 기회가 올까? 결국은 국힘당은 용병 수입에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용병 하나 잘 수입하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죠. 지금 용병 수입을 해갖고 얼렁뚱땅 챔피언전에서는 이겼어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농구대잔치로 비교하면 챔피언 결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병을 수입했다가 얼떨결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하고 다음 2023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애새끼가 못하네. 실력이 뽀록 났네. 갑자기 정규 시즌을 뛰어야 되잖아. 깜짝 용병을 써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정규 시즌을 100몇 게임을 치르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드리블도 못해. 응? 드리블도 못해. 슛도 못해. 이 새끼 알고 봤더니 공갈포로 한 거야. 저는 그냥 상식과 정입니다. 공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도리도리 하다가 된 거야. 할 줄 아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주워먹은 거야. 리바운드만 잡을 줄 알아. 떨어지는 거 리바운드만 잡아갖고 이삭죽기 해갖고 그냥 대통령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용병은 교체해야 되죠. 용병은 계약했다가 못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집단이에요. 국힘당은 분명히 이제는 검찰로 정권을 다시 연장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다? 민주당 22대 국회에 180 민주진영 175석 갖고 조중동 한경호뿐만 아니라 입법 독주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할 때 입법 독주가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입법 독주 하면 민주당 안에서 납작 엎드리자 조용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차피 175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마저도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못 해놓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상 세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그래서 당원과 지지자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할 만큼 했습니까?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정권 교체해달라 그래갖고 박근혜 탄핵시켰죠. 문재인 당선시켰죠. 검찰 쿠데타를 보면서 입법부의 힘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죠. 대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밭갈이를 했죠.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낙연 같은 애들은 이재명을 돕지 않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끊임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러나 아낌없이 좋았어요. 이재명이라는 미래의 지도자를 믿고
끊임없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했어요. 이재명 보고 민주당 찍었지. 많은 나 같은 진영주의자가 아닌 이상은 민주당 보고 이재명을 찍지는 않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는 조중동 프레임에 이겨내서 어차피 입법 독주 소리 안 듣고 가만히 있어도 뭐 했냐는 소리 듣는 거 봤죠. 이번에 왜 수박들이 날아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날아간 겁니다. 차라리 독주 소리 듣고 차라리 입법의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해보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아니다 그래서 날아간다 그러면 박수라도 쳐주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 시들여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내 지지자들에게 날아가는 겁니다. 뭔가를 하고 조중동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거예요. 왜 민주당의 비명계 수박들이 날아갔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조중동에는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고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는 속을 답답하게 하고 부글부글 끓게 해서 결국 날아가는 거예요. 의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왜 친문에 대거 퇴장이 있었나? 권력이 쥐어졌을 때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그 권력을 회수한다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권리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져서 이번에 지역구 선거에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아니라 민주당 비명계와 과거에 응원받았던 친명계 의원들은 왜 본인이 컷오프 당했냐? 싸우라고 힘을 줬더니 싸우지 않으니까 그 힘을 지지자들이 회수한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이 사람이 싸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입법 독주라는 말 좀 들으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입법 독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입법 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국민의힘이 부러움의 표시입니다. 왜? 지네들은 원내 과반이 안 되거든요. 입법 독주도 갖고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독주하라고 의석 준 겁니다. 제발 독주 한번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언론개혁하고 사법개혁하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데 잘한다고 하지 누가 독주라고 얘기합니까? 박수를 쳐줄 겁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은 여기까지.